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릴릴님이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올여름 어떻게 나요? 정말. 와, 너무 그래서 더운데. 예. 지금 들으셨죠? 앞에 찜통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커피 쿠폰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 주잖아요. 참여하세요. 참여하면 줍니까? 아, 왜냐하면 저희가 제 입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참여하시면 뭐 행운이 있다면 찾아갈 수도 있겠죠? 내부자 거래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아, 그건 나중에 이제 뭐 감사 걸리려나?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행운이 있나 없나 그냥-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그냥 기회입니다. 한 잔 쏜다고 하면 될 걸. 쏜다는 얘기는 줘다. 아, 제가요? 예. 제이비도 안 사잖아요. 저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저는 제이비가 먼저 쏘시면 가끔 사잖아. 아, 네, 일단 오늘 쏘시면 제가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답해 드릴게요. 에휴, 들어주고 말로 받고. 예. 아, 말씀하세요. 네. AS타임 가겠습니다. 어제 박용진 의원이 대선 경선 연기를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DHK님이 경선 비대면으로 하면 되죠. 어차피 국민들 6시 이후에 외출도 자제해야 돼서 경선 토론 시청률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또 그렇게 되나? 네, 예, 꼭 예. 후보들이 대면할 필요 있나요? 예. 연기를 위한 핑계로 들리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민주당은 사실상 연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재명 지사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문제는 시기잖아요. 언제로 연기할 거냐.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이 당의 연기 시점을 국정감사 이전까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일부 후보들은 국민의 후보가 정해지는 11월에 맞추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왜 국정감사를 찍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국정감사가 보통 이제 10월 초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끝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또 중간에 떡 추석 연휴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일부터죠, 추석 연휴가.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전에 끝내자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한 2주 정도 늦추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종의 절충안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수도권이 심각하고 경기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닌데, 네네. 자, 그 경기지사로서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전에 경선 연기 주장을 할 때 안 된다라고 같이 공동 전선을 폈던 후보들, 예를 들어서 박용진 후보나 이런 후보들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혼자 연기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연기 주장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지지율 변동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마냥 뒤로 미룰 수가 없는 또 현실적인 요인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아하. 연기는 하되 최대한 짧게, 뭐 그래서 아마 절충안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주자한테 틈을 주지 않겠다. 뭐 그런 면도 추격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2주 연기한다고 코로나가 잡히나요?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게 일단은 지금 시행 시기가 2주 아니겠습니까? 네. 2주 후에 이제 다시 상황을 보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4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관련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2011년 재판 때 특수부 검사들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라고 재소자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즉각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넉 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정서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10년 전 특수부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관행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한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 대가로 개인적인 전화통화나 외부인 접견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재판 전 증인 면담을 최소화하고 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했습니다. 네, 합동 감찰 결과를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좀 간략히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위증을 교사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 포인트인데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자, 증언 연습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증언이라는 게 위증을 뜻하는 거냐 아니냐. 네.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애당초 제기됐던 의혹은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어제 발표문만 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체크 포인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 뭐 이래서 뭐 고발까지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어제 그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검 감찰부로 갔는데 인권부로 이제 그때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의적으로 바꿨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위법적인 행위냐 아니냐가 핵심이 되는 건데 왜 이게 핵심이 되냐면 지금 공수처 제8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목적은 위법성 여부죠.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감찰 결과 발표만 놓고 보면 그것도 또한 모호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의 성격을 그 들여다볼 때 공수처의 수사가 합동 감찰 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모호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으면 공수처 수사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박범계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은 대국민 발표이기 때문에 모두 소상한 내용을 다 밝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이게 공수처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좀 관심사가 되는데 현재로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네. 다만 박범계 장관의 그러니까 발표문만 놓고 보면 되게 모호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니냐, 결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현님이 100번 넘게 불러서 연습시켰다니 판사 앞에서 위증이 자동 플레이 됐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긴 하셨지만 그 위증 연습을 한 건지 증언 연습을 한 건지 이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내용도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징계 결정은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 결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는 징계니까 또 네.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쪽에서는 지금처럼 알맹이 없는 특정인 고학이 감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두고 또 내용을 봤을 때 반격이 시작됐다. 박범계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이비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근데 지금 그 감찰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발표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반격이 시작이 됐다면 이어진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어지느냐라는 거죠. 그 반격의 포인트 이런 것 같아요.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박 장관이 개혁을 앞세워서 피해 사실 공표 금지로 정권 상대 수사팀을 옥죄려는 거 아니냐. 입막음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든 정권의 반기를 든 윤석열 전 총장을 흠집내겠다는 의도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논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피의 사실 공표. 네. 그 얘기는 어제 또 나온 바가 있었죠.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야권 쪽에서는 뭐 그런데 또 피의 사실 공표 요즘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야권에 불리한 윤석열 전 총장한테 불리한 건 같은 경우는 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번져가지고 이제는 이동훈 전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 사건 관련해서 또 이 문제가 또 논쟁이 돼버렸던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뭐 후속 조치는 없다고 제이비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촘촘히하게 제도적인 후속 조치는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조국 장관 시절이나 해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기준을 계속 정비를 해왔죠. 강화되었죠. 네. 규정도 마련이 됐고 그 형사 공보 준칙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구멍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정파나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게 지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죠. 네. 8011님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거는 아마 이제 뭐 이후에도 이제 계속 또 논란의 소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입장을 밝힐 기회는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소상하게 밝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감찰 이후에 뭔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방적 주장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다시 논쟁과 공방으로 그냥 쳇바퀴 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피의사실 공표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그 어제 윤 전 총장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불리한 사안에서는 피해 사실 공표 금지를 강력히 역설해 왔다. 그와 반대로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왜 6월 29일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한 날이죠. 이날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냈고 네. 본인도 어제 JTBC 뉴스에 출연을 해서 이동훈 대변인이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것도 반문재인 행보의 일환일까요? 그렇게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눈으로 지금 주어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공표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흘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아버리면 문재인 정부가 이동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를 옥죄고 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이동훈 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입건된 시점이 대변인 되기 전에 이미 입건이 됐다고 경찰이 밝힌 게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때 가서 어떤 입건 조치를 하고 그래서 언론에 흘리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입건 조치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상당한 어떤 시간의 격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네. 몇 명이 이것을 인지를 했고 그럼 흘러나갈 수 있는 구멍이 어디냐. 일단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점검을 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닐까요? 네. 6762님이 없는 말 지어낼 사람 아닌데 왜 대변인에서는 놔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바로 그 대변인 임명 과정 그다음에 사퇴 과정. 네. 특히 사퇴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네네. 뭐 개인이 밝혀서 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동훈 전 대변인이 요즘에 그 방송국 기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취재원이 누구냐, 보도 경위를 살펴봐라 이런 입장을 내고 물어본다던데 자신에게 압력을 가한 여권 인사가 누군지 그걸 먼저 공개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의혹의 근거는 제기한 쪽에서 뭔가 밝히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혹이 정말로 상당히 심각하고 자신한테 불리하다면 좀 더 소상히 그 근거를 밝히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안 밝힐까요? 그러게요. 네. 네, 윤 전 총장님 요즘에 언론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시선 집중도 곧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를 남기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갈게요.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그저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또다시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 선을 딱 그었네요. 또 이렇게 벽을 쳤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소득 상위 20%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0% 지급 방안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홍남기 해임 건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아주 익숙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당정, 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정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언급한 적도 있었고 있었죠.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급작스레 방역 상황이 급반전이 됐지만 코로나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계속 80%로 고수를 했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민주당 목소리의 실속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매번 목소리는 크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자, 한마디로 역부족이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런 역부족 현상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한번 당 입장에서 돌아보라. 목소리는 큰데 실속은 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허당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이비가 이준석 활용법까지 언급을 했는데 설마 이번에도 허당일까요? 그러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앞서가지고 김부겸 총리가 소득 상위 20%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님이 자부심이란 게 남이 주는 게 맞나요? 내 자신이 느끼는 게 맞나요? 누구 맘대로 자부심을 얘기합니까?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다. 아, 김종인님 혹시 20%에 들어가시는 분인가? 아하, 그런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이비가 지금 민주당이 매번 기재부 벽을 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관가와 언론에서 불리는 홍남기 부총리의 별명은 구전구패, 알고 있어요. 홍두삼이, 홍백기던데요?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거기서 네.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갈리는가 어허.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기재부의 역할과 그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에 대한 그 우리 사회의 시각차가 엄청나게 지금 멀리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그 가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60님은 이 시대의 공직자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홍남기 부총리 아닌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다.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마지막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게 그 사실이 아니기를 오히려 바라는 마음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9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밝힌 사람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친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해오다가 급기야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2019년 여름에 친오빠를 고소를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올해 2월에 또 추행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부모님의 태도인데요. 답답한 마음에 자해 행위를 하자 아빠가 자신의 뺨을 2차례 때렸고 그러니까 정신과 이제 입원을 했는데 오빠에게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지금 현재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를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죠? 저는 이게 그래서 정말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이게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해드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2월에 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정신과에 입원을 했었고 이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부모의 퇴원 동의를 받아서 집에 왔다라는 건데 자 이런 조치의 전제는 뭡니까? 부모가 잘 케어해 줄 거다라는 거가 전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아빠의 태도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집에 돌려보내서 잘 케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청원인이 왜 이 과정에서 아빠의 태도를 정신과 의사나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무시됐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짚어야 되는 문제다. 또 하나의 제도상의 허점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좀 픽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온집님이 동물보다 못한 인간사회 자아상입니다. 0099님이 제발 어른들이 어른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청원인이 사실 이게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거든요. 네. 법과 제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러면 부모님의 케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